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대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제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무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우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 집안과 인연을 끊어낸 40대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라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지방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딸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여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추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온 집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가족 모두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는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진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모든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차이가 심하다 보니 거기에서 차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내와 잘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장모님은 저를 향한 불만을 끝도 없이 표출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 아내는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네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형부랑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건데? 누구는 택배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겠어? 직업에 귀천 없다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그만인 건데 꼭 이렇게 상처를 줘야만 엄마 속이 후련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택배일하는 사이를 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너희 언니 봐라. 회사에서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엄마는 이런 모습을 원한 거지. 택배 일이 밀려서 너까지 부수적으로 택배 나르는 일을 내 두 눈으로 봐야만 하는 거니? 그런 일 하라고 내가 너를 낳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좀 도와준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고 같이 저녁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다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 싸움 하다가는 결국 엄마는 저랑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잘했어야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도 적지 않은 나이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엄마 말 안 들었으니 당연히 욕 말고 돌아온 게 있겠니? 언니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는데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더니 결국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 계약직이라며? 그러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제보 미안해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택배 일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가 식구들은 택배일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면도 봐주실 거라 믿고 있었죠. 비록 식사 자리가 좋게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저까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집안 분위기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키우진 않았습니다. 그날 좋은 자리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 도장 찍은 걸로 만족했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날 처음으로 택배 일을 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지만 저도 형님처럼 좋은 대기업 임원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대우가 달라졌겠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 처음으로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죽을 신용까지 해서 당신이랑 겨우 결혼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2번 다시 상처 주지 않겠다며 약속하시더니 결국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어차피 당신이랑 친정에 가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와 욕밖에 더 있어? 그동안 살면서 엄마 성격 잘 아는데 절대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어. 그냥 우리만 신경 쓰는 게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한테 입김 넣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께서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이미지만 점점 나빠진다고. 오늘 당신이 받은 상처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장인 장모님을 챙겨야 하는 건 변함없는 거야. 나도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된 건데 더 큰 불화를 만드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노력하면 장인 장모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겠지. 이런 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소? 분명 나한테도 마음에 드는 점이 있으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건 좋지만 나도 언제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부모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땐 우리도 더는 노력하지 않았으면 해. 저와 아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내는 당연히 저를 사위로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결혼 전보다 더 안 좋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아내는 장인 장모님께 실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킨 뒤 거실로 나와 맥주 한잔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내도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터라 아이 계획도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었고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만 제 아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장인 장모님께 미움받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위로 인정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대기업 임원인 마사이 형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장인 장모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장인 장모님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력하는 걸 알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택배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쓰는 일은 문제 없구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 마당 한번 갈아엎기로 했는데 돈 주고 사람 시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이번에 자네가 한번 도와주겠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대문 앞에 쌓여있는 시멘트를 보니까 바닥에 잔디를 다 제거하고 그 위로 대리석 얹으실 건가 봐요. 딱 보면 아는구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잔디 관리하는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마당 바닥을 대리석으로 전부 다 바꿀 생각이거든. 자네가 이런 일도 해봤다며? 그래서 저렇게 준비해놨으니까 다음 주 주말에 새벽같이 와서 작업 좀 해주면 좋겠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테니 내가 백숙 좀 해줄 테니까 이번에 사위로서 제대로 실력 발휘 좀 해보게. 엄마는 이 사람을 그냥 머슴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매번 올 때마다 집안에 하자 있는 것들은 전부 이 사람을 시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설마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처리하라는 건 아니죠? 형부도 다음 주에 별일 없을 텐데 같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싫다고는 안 하시겠죠? 뱃만 굴리던 내가 저걸 도와서 하라고? 차라리 옆에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쓸데없는 말로 분위기 조성하려 하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거야. 나는 돈을 잘 버니까 장모님께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동서는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라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 몰라?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딜 봐서 머리가 나쁜데요. 형부가 좀 배웠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동서, 내 말이 틀렸어? 머리가 안 되니까 지금 택배일 하고 있는 거잖아. 형님,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사과야? 그냥 대충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또 시작인 건가? 서로 얼굴 보니까 막 헐뜯고 싶은 욕구가 생겨? 괜히 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게. 내 나이 먹고 사이들 싸우는 거나 보고 있어야겠어? 장모님은 제 편이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셨지만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처가에 올 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주머니가 두둑해질 정도로 용돈을 챙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런 여유가 있진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할 말이 없어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모습이 형님과 싸우다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자리를 피하려는데 형님은 그동안 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큰 목소리로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려야겠다면서 가방에서 돈 봉투를 들이며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재력을 과시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정말 유치해 보였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형님의 눈에는 거슬려 보였던 것 같았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결국 아내와 단둘이 다시 처가로 바닥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형님네가 오더니 마당을 쓱 한번 훑어보곤 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본인에게 시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불러주시면 편하겠지만 장모님이 외부에서 바닥 공사를 전문으로 작업해 주시는 일꾼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디게 되자 장모님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잔디를 먼저 전부 다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장모님께서 강하게 거부하시더니 형님은 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저 혼자 감당하길 원했어요. 장모님,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도와주셔도 오늘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안 되지.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네. 내가 너저분해진 걸 계속 보고 있으라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다 할 것 같다며. 막상 해보니까 작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문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일꾼들 시켜봤지만 시간만 때우면서 최대한 늦게 일 처리해주는데 얼마나 속 터졌는지 아나? 어떻게든 늦게 끝내서 일당 받아먹으려는 속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또 겪으라고? 그냥 자네 혼자 후딱 끝내게. 엄마, 잔디부터 전부 다 드러내야 하는데 그럼 이거라도 형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사이 도움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부려먹어도 되고 형부는 매번 용돈 주니까 괜히 감정 상하게 했다가 돈줄 끊기게 될까봐 불안하세요? 어떻게 매번 몸쓰는 일만 이 사람 시키는 건데요? 홍서방이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믿음이 가서 그런 거지.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건가? 지난주에는 할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야? 됐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게. 오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저와 대화 좀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동서 혼자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던 장모님이 형님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더니 결국 바닥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일꾼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능력 부족이라며 일꾼들 방해하지 말고 공사하는 데서 나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으면서 형님의 한마디에 무조건 신뢰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현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저 옆으로 형님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장모는 불안해한 것뿐이라며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전문 일꾼으로 돈을 썼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더군요. 저 없이도 모든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때를 기다린 것 같아 보였죠. 삽 하나로 애를 먹던 저와 다르게 전문 장비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일을 하니 순식간에 일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장모님은 맞사이가 알아본 업체라서 그런지 믿음이 간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능력 없는 사이로 장모님의 눈에 인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장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죠. 기운이 빠져버린 저를 본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일꾼들이 모든 작업을 끝낸 뒤 형님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장모님은 형님에게 고생 많았다며 백숙을 떡하니 내어주셨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백숙 안 줘요? 이제는 먹는 걸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침부터 고생한 거 알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혼자 삽질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결국 외부 도움 받았잖니? 말로는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빗자루질만 했잖아? 큰 사이 아니었으면 오늘 일이 끝났겠어? 이래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도움받자고 했는데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애초부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으면서 어떻게 형부한테만 백숙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고생한 거 몰라요?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퍼먹으면 되잖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퍼주길 바라는 거야? 시간도 늦었으니까 대충 먹고 빨리 들어가라.
함께 모여 있어봤자 좋은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식사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 지금 이걸 저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건 안 먹겠어요. 닭은 하나도 없고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유치하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벗어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어쩌겠니? 뭐라도 먹고 가고 싶으면 라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라도 끓여 먹던지. 장모님이 라면이나 먹고 가라는 한마디에 너무 서운했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처가댁에서 나와 버렸어요. 그동안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내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 끊겠다는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처가 식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장모님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의 삶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동안 처가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바쁘게 택배 일을 하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었죠. 장모님은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니까 기분이 좋던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가족이란 게 뭔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 저번 일은 나도 어느 정도 잘못한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두가 모이기로 했거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기로 했으니까 자네도 미정이랑 내려오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새벽에 일찍 와야 되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꼭 와줄 거라 믿고 있겠네. 홍서방이 내 딸 설득해서 같이 와주길 바라네. 서로 안 좋았던 감정 좋게 풀고 다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장모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장모님 입에서 홍서방이라는 말을 꺼내시면서 좋게 풀고 싶다는 말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아내에게 장모님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장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건 처음이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결국 장모님의 말대로 서로 안 좋았던 감정을 풀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처가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을 하자마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건네받은 물건을 자세히 보니 고무장갑이길래 당황한 아내는 고무장갑을 왜 줬는지 물어보자 저희를 뒷마당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네요. 장모님이 저희를 부른 건 다름 아닌 김장 때문에 일손이 모자랄까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거였습니다. 아내는 고무장갑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형님 네에도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을 거라며 함께 김장하면서 안 좋았던 감정 풀 수 있을 것 같아
모임을 계획한 거라고 저희를 붙잡으셨죠. 이미 배추는 절여진 상태였기 때문에 속재료만 만들어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형님 내외와 함께 만들면 금방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형님 내외가 저희와 안 좋았던 감정 풀고 싶어서 서둘러 오고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장모님의 지시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 내외가 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언제 오냐며 장모님께 물어보자 중간에 통화를 하셨는지 오는 도중 차가 멈춰서 잠깐 카센터에 들렸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일단 저희는 묵묵히 김장을 담그게 되었죠. 결국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김장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전부 다 통에 담아둔 뒤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그제서야 형님 내외가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달려와 미안하다며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마당 한편에 쌓아둔 김치통을 형님 차에 실으라며 지시를 하길래 얼마나 실으면 되냐고 여쭤본 순간 저희 부부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드실 김장김치는 이미 김치 냉장고에 전부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김장김치를 전부 다 형님 차에 실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저희 건 없냐고 여쭤보니 형님 내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나눠줘야 해서 저희 부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꼭두 새벽부터 저희를 이용해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처음으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께 소리치며 화를 내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열려있는 대문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사분들이었고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던 형님의 품에서 백색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아내가 주워들자 장모님이 급하게 달려와 봉투를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내는 얼떨결에 봉투를 장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사가 장모님 손에 넘어간 봉투를 달라며 손을 내밀었고 장모님은 갑자기 백색 봉투를 구겨서 입안에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친 터라 아내와 저도 우왕좌왕하며 형사님들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다른 임원들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과 함께 장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장모님 댁에 보관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장모님 입에 들어간 백색 봉투를 꺼내려고 형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백색 봉투를 형사가 확인한 순간 공금 횡령 장부가 확인이 되었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 다른 장부 내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달 장모님께 백색 봉투를 건네드렸던 건 회사 자금 횡령 장부를 보관해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장모님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형사의 손에 꽤 많은 백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전부 다 매달 얼마의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장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만 이 사실을 몰랐었고 처가 식구 전부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공금 횡령은 꽤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횡령한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내역들도 확인이 돼서 재질이 무거울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을 면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지금 현재 처가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똘똘 뭉친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의 맛이 들려버린 처가 식구들의 참혹한 결과였네요. 가족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캐내는 곳이 아니고 얻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땀 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진 물질들은 결국 그에 따른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차라리 잘 됐다며 저희 부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군요. 만약 장인 장모님께서 현명하셨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는 않으셨겠죠.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의 잘못과 행동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의 울타리를 잘 만들어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